인생은 종종 우리를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몰고 갑니다. 한때 저는 삶의 거친 파도 속에서 끝없이 흔들리며 가늠할 수 없는 깊이로 가라앉기도 했습니다. 바로 그 어두운 심연 속에서 제가 본 것은 차갑고 절망적인 바닥뿐이었습니다. 그 바닥은 제게 온갖 고통과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힘을 발견하게 만든 계기였습니다. 이제 저는 50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인생의 절반을 넘어선 지금 돌이켜보면 제 삶에는 수많은 굴곡과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제 이야기를 들으면 아마도 그동안 제가 겪어온 일들의 놀라움을 감추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 절망의 끝에서 저는 자신을 잃어버린 채 허우적댔고 마치 이 세상에 더 이상 희망이 남아있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저를 붙잡아준 한 줄기 빛이 있었으니 바로 제 아내였습니다. 그녀는 마치 해변가에 단단히 박혀있는 등대처럼 거친 파도에도 굳건히 서서 저를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녀의 사랑과 헌신은 한없이 깊었고 그 덕분에 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비로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하는 소소한 일상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글을 쓰는 이유는 그동안 제 곁을 지켜주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저를 믿어주었던 아내와 가족에게 작은 고마움을 표현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그들의 사랑과 인내는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제가 그들에게 얼마나 감사하며 또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조금이나마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농사를 짓는 부모님 아래서 외동아들로 자라났습니다. 넉넉하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부모님의 헌신적인 사랑 덕분에 제 어린 시절은 행복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과 웃음 속에서 평범한 일상에서 느끼는 행복이 얼마나 특별한 것인지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라면 세상 그 무엇도 부럽지 않았습니다. 어릴 적 제게 아버지는 언제나 커다란 나무 같은 존재였습니다. 중학교 때 시험을 망치고 기가 죽어 있을 때 아버지께서는 저를 조용히 불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모야, 인생에서 공부가 전부는 아니란다. 세상엔 공부보다 중요한 것이 많단다. 아빠도 어릴 때 공부를 못했지만 지금 이렇게 평범하게 농사 지으며 세상에서 가장 예쁜 엄마를 만나 잘 살고 있잖니. 그러니 너무 낙담하지 마라. 기회는 많단다. 자, 아빠가 너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트로트를 불러줄게. 아빠의 노래를 들으면 기분이 확 좋아질 거다. 아버지는 어깨에 손을 올리고 신나게 트로트를 불러주셨고 그 모습은 아직도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언제나 힘이 넘쳤고 그때마다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작은 희망의 씨앗이 심어지곤 했습니다. 항상 제가 어려운 순간이 오면 아버지는 자신의 어깨를 내어주시며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는 오직 저와 어머니만을 위한 슈퍼맨이자 넓은 그늘을 가진 커다란 나무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늘 아래서 저는 언제나 안전함을 느꼈고 그런 아버지 덕분에 저는 건강하고 바르게 잘 수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의 지지와 사랑은 저에게 커다란 힘이 되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한 저는 마침내 고향을 떠나 서울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서울로 가는 것을 속상해하셨지만 아버지는 오히려 좁은 시골보다 더 넓은 세상을 보고 견문을 넓히라며 기뻐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언제나 저희 앞길을 응원해 주셨고 그것이 저에게 큰 용기가 되었습니다. 서울에 작은 월세방을 구해 이사할 때도 아버지는 시골에서 직접 운전을 해 서울 집까지 제 짐을 옮겨주셨습니다.
그날 아버지의 모습은 지친 기색 하나 없이 밝게 웃으시며 제 옆을 지켜주셨습니다. 아들아, 한동안 허전할 것 같구나. 태어나서 지금까지 떨어져 본 적이 없는데 연락 자주 할 거지? 방학 되면 꼭 오고. 내 방은 항상 깨끗하게 청소해 놓을 테니까. 네, 아버지. 자주 연락드릴게요. 시간이 흘러 서울에 자리 잡고 직장 생활을 막 시작했을 때쯤 아버지께서 당뇨로 쓰러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작은 시골이라 제대로 진료받을 곳도 없어서 너무 늦게 당뇨 진단을 받으신 거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제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릴 적 저를 지켜주시던 그 간인한 아버지가 경마 앞에서 무너져가는 모습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관절까지 좋지 않아 거동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당장이라도 고향으로 달려가고 싶었습니다. 급히 고향 집으로 내려가니 아버지는 대문 밖을 오가시며 제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무릎이 좋지 않아 걸음조차 제대로 못 하시는데도 아버지는 저를 기다리며 대문 앞을 서성거리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을 본 순간 제 가슴이 저리도록 아팠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고 힘겹게 미소 짓는 모습은 마치 저에게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보이려는 노력이 역력했습니다.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아버지의 건강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자신이 너무도 원망스러웠습니다. 아버지, 걷기도 힘드신데 왜 밖에 나와 계세요? 아이고, 우리 아들 왔구나. 아들이 오는데 아버지가 방에만 앉아 있을 수는 없지. 그리고 의사 양반이 걷는 게 당뇨병 낫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더구나. 그래서 너 기다리면서 겸사겸사 여기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단다. 아버지도 참, 들어가세요. 여전히 아버지의 건강이 걱정되었지만 다행히도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기에 한시름 놓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나이가 드셨기에 예전보다 더 자주 고향 집을 방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부모님의 건강과 안부를 확인하며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늘리기로 마음먹었죠. 그날도 고향에서 시간을 보내고 부모님께서 저를 배웅해 주시는 것을 뒤로한 채 다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돌아오는 길 내내 부모님의 얼굴이 떠올랐고 그들의 건강이 점점 더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서른 즈음에 지인을 통해 지금의 아내를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연애를 할 여유도 없었고 마음의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지만 좋은 사람이라고 하니 한번 만나보자는 생각에 소개를 받기로 했지요. 그런데 첫 만남에서 아내의 얼굴을 보는 순간 마치 운명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만남이 정말 잘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제 이상형에 완벽히 맞는 사람을 만난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녀의 따뜻한 미소와 눈빛에서 느껴지는 진심이 저를 사로잡았고 그 순간부터 그녀와 함께할 미래가 눈앞에 그려지는 듯했습니다. 아내는 광고 디자인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고 일남 이녀 중 장녀였습니다. 장인어른은 대기업에서 오랫동안 임원으로 근무하셨고 동생들도 각자 훌륭한 대학을 나와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저희 집안과는 확연히 다른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 집은 평범한 시골 가정이었기에 그 차이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내의 가족이 이루어 놓은 것들이 너무도 대단해 보였고 저는 잠시 스스로 위축되는 기분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런 집안 배경 따위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1년간 동안 따뜻한 마음을 나누며 사랑을 키워갔고 결국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사랑이 모든 것을 넘어서리라는 믿음이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결혼 승낙을 받기 위해 처음으로 아내의 집을 찾았을 때 저는 그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얀 대리석 바닥에 우아한 샹들리에 그리고 거대한 텔레비전과 가정부 아주머니까지 있는 모습을 보니 마치 드라마에서나 보던 부잣집을 실제로 마주하게 된 듯 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현실감이 없을 정도로 화려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정문수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어서 오세요. 그러나 분위기가 어딘가 묘하게 이상했습니다. 집 안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저를 둘러싼 공기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짓는 처제, 제 얼굴을 보고 살짝 웃으며 고개를 까딱하는 처남, 그리고 불만족스러운 표정을 짓고 계시는 장인어른과 장모님까지. 그들의 반응은 마치 저를 시험하는 듯했고 그 분위기를 느끼자마자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건가 하는 불안한 생각이 저절로 들었습니다. 제가 앉아있는 동안 방 안의 공기는 차갑고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긴장과 불편함이 가득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가족들과의 대화는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그 속에 흐르는 미묘한 긴장감은 저를 더 위축시켰습니다. 모두가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듯했고 저는 그 속에서 마치 가시방석에 앉은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장모님께서 인상을 찌푸리며 가정부 아주머니에게 짜증을 내기 시작하셨습니다. 장모님의 목소리는 차가웠고 그 순간 방 안의 분위기는 더욱 냉랭해졌습니다. 장모님의 날카로운 말 한마디 한마디가 방 안에 울려 퍼지며 그 자리에서 더 이상 숨을 쉴 수 없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줌마. 내가 저번에도 말했잖아요. 국간 좀 보고 끊이라고. 왜 계속 맛을 못 맞추세요? 아줌마가 한번 먹어봐요. 이거 완전히 소금국이잖아. 우리 암 걸려 죽으라고 작정한 거예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사모님. 오늘은 특별히 더 신경 썼는데요. 다시 해드릴게요. 아유, 됐어요. 번거롭고 귀찮게. 한 번만 더 음식이 이따위로 나오면 확 잘라버릴 거예요. 아줌마 말고도 구할 사람 많다는 거 알죠? 네, 죄송해요. 사모님, 꼭 신경 쓸게요. 이렇게 장모님께서 한참을 투덜거리시던 중 헛기침을 하시며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래, 우리 혜진이랑 얼마나 만났어요? 1년 반 정도 만났습니다. 아, 그래요? 혜진이한테 대충 들어보니 부모님은 시골에서 농사 짓고 계시고 아버지께서는 건강이 좀 안 좋으시다면서요? 네, 아버님께서 당뇨와 관절염으로 거동이 불편하시지만 크게 위험한 상태는 아닙니다. 아휴, 그런데 솔직히 우리 남편은 대기업 임원 출신이에요. 솔직히 말해 집안 차이 많이 난다는 거 인정하죠? 사실 결혼하겠다고 할 때 우린 반대했지만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고 혜진이가 그렇게 좋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허락한 거예요. 결혼하고 나서 잘하는지 못하는지 한시도 빠짐없이 지켜볼 테니 행실을 똑바로 하세요. 우리 혜진이한테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어떻게 될지 알죠? 정말 무섭더라고요. 장모님께서 눈을 부릅뜨고 말씀하시는데 그 눈빛과 목소리가 마치 저를 압도하려는 듯 느껴졌습니다. 오금이 저려 죽을 것 같았습니다. 장모님의 날카로운 시선과 엄중한 말투에 저의 모든 신경이 곤두섰고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마치 그 자리에 얼어붙은 것처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빈장으로 인해 입술이 바짝 말라가고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버렸습니다. 제가 그 긴장된 상태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동안 아내가 그런저를 눈여겨보더니 갑자기 장모님께 소리쳤습니다. 아내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그 순간 방 안의 공기는 일순간 조용해졌습니다. 평소에 부드럽고 조용한 아내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인 것은 저에게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엄마, 제발 말 좀 가려서 해. 뭘 지켜본다는 거야? 엄마가 무슨 CCTV야? 오빠는 나랑 살지. 엄마랑 사는 거 아니잖아? 내 자식 비한 줄 알면 남의 자식도 비한 줄 알아야지. 오빠는 내 옆에서 항상 힘이 되어주는 고마운 사람이야. 어떻게 보면 엄마, 아빠보다 더 듬직할 때도 있다고. 사위는 백년 손님이라는데 엄마 나중에 나이 들어서 사위한테 푸대접 받고 살면 어떻게 하려고 벌써부터 그렇게 막말을 해? 어머, 어머머, 여보, 우리 애 말하는 것 좀 봐요. 벌써부터 자기 남편이라고 싸고 도는 꼴이라니. 배 아파 낳고 키운 자식이 아무 소용없네요. 희야, 우리 언니 진짜 말빨 끝내준다. 아무도 못 당해. 넌 입 다물고 밥이나 먹어. 아내의 시원한 말 덕분에 저는 그 어려운 상황을 무사히 넘길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단호한 태도와 저를 지켜주는 모습이 그 순간 저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마음속 깊이 다짐했습니다. 장인어른과 장모님께 꼭 듬직한 사위가 되겠다고, 그들이 저를 억지로 허락했다고 느낄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 결혼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 될 수 있게끔 하겠다고 결심했지요. 시간이 흐르며 저의 다짐은 더욱 강해졌고 저는 아내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후 처제와 처남도 좋은 짝을 만나 결혼을 하였고 저희 부부는 2살 터울의 2딸을 낳아 행복한 가정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오마리를 시작하고 뒤집기를 하며 첫걸음을 떼고 한글을 배우는 그 모든 소중한 순간들을 지켜보며 저는 이게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나는 모습을 바라보는 매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고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을 받은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사랑스러운 아이들과 누구보다 저를 아껴주고 지켜주는 아내가 곁에 있어 새삼을 다 가진 듯한 기쁨을 느꼈습니다. 아이들이 웃을 때마다 아내와 함께 아이들을 돌보며 나누는 작은 대화들 속에서 저는 이 가정이야말로 제가 이루고 싶었던 꿈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존재가 제 삶을 더욱 빛나게 했고 저는 그 사람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 모든 순간들이 저에게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가르쳐 주었고 저는 그 소중한 시간을 소중히 간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보, 요즘 들어 내가 진짜 행복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자주 들어. 왜 그렇게 느꼈는데? 퇴근 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들어오면 우리 딸들이 방긋 웃으며 아빠를 맞이해주고 당신이 오늘도 고생했다고 안아주며 토닥여 주잖아.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인 것 같아. 그거 알아? 나도 늘 그렇게 느껴. 당신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나에겐 행복이야. 고마워. 듬직한 남편이자 우리 수아와 나은이의 아빠로 있어줘서.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가고 가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지만 처갓집 식구들과는 가까워지기 힘들었습니다.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언제나 저를 친절하게 대해주셨고 표면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그 속내는 결코 편하지 않았습니다. 처제와 동서는 늘 저를 비꼬기 일쑤였고
그들의 말 속에는 은근한 경멸과 냉소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의 차가운 태도에 저는 마치 그들 사이에서 외톨이처럼 느껴졌습니다. 특히 동서는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대기업에 다니고 있어서 명절이나 장모님의 생신 때마다 처갓집에 가면 저는 자연스럽게 동서와 비교당하곤 했습니다. 장모님은 동서의 성공을 자랑스러워 하셨고 그럴 때마다 저를 향한 시선은 한층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장모님의 칭찬이 이어질 때마다 저는 속으로 조용히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모님, 이번 생신 선물로 뭘 준비할게요? 짜잔, 장모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가방이에요. 해외 한정판이라 겨우 구했어요. 마음에 드세요? 어머, 웬일이니? 아, 우리 대기업 다니는 둘째 사위 덕분에 이렇게 명품 덱도 들고. 어때, 윤서방, 나한테 어울려? 엄마, 정말 최고예요. 엄마한테 딱 어울려요. 그런데 형부는 뭐 준비하셨어요? 저는 별거 아니고 100만 원 용돈을 준비했어요. 이걸로 장모님께서 원하시는 걸 마음껏 사세요. 첫째 사위랑 둘째 사위의 선물 차이가 너무 큰 거 아니야? 내 친구 집은 맞사위가 해외여행도 보내주고 크루즈 여행도 보내주고 그렇다던데. 뭐 그런 건 바라지도 않지만 그래도 이건 좀. 엄마, 그럼 고작 향수 하나 선물해준 둘째 아들은 뭐가 되는 거지? 나도 좋은 선물 못했으니까 불효자식인가 봐. 맞아, 엄마. 선물보다 중요한 건 마음이잖아. 여보도 큰 마음 먹고 준비한 거잖아. 그치? 죄송합니다, 장모님. 다음 생신 때는 좀 더 멋진 선물로 준비하겠습니다. 대기업에 다니는 동서와 직원이 15명 남짓한 중소기업에 다니는 저 비교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장모님과 처제, 동서가 비아냥거릴수록 저는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들의 말은 때로는 가슴 아프게 다가왔지만 그것이 오히려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이겨내고 더 나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더욱 열심히 살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던 중 결혼 5년 차에 들어서던 해 회사가 자금난에 시달리며 결국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졸지에 실업자가 된 것이죠. 이 소식을 접했을 때 저는 마치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동안 힘겹게 일구어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린 것 같았습니다. 불안과 좌절감이 한꺼번에 밀려와 제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제가 실직하고 힘들어할 때 아내는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고 자신의 회사를 차려 1년 만에 여러 직원들을 두고 있는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놀라운 성장은 저에게 희망을 주었지만 동시에 제 자신이 한없이 작아 보이기도 했습니다. 아내의 성공을 보며 부러움과 함께 무력감을 느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아내는 언제나 저를 따뜻하게 감싸주었습니다. 제가 많이 힘들어하자 아내는 저를 토닥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여보. 너무 속상해하지 마. 나도 돈 벌고 있으니까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새로운 집잠을 찾아보자. 어쩌면 당신의 능력을 더 알아봐 줄 좋은 회사에 들어갈지도 몰라. 실직의 상처를 입었지만 저는 여전히 가장으로서 무너지지 않으려고 부단히도 애썼습니다. 아내의 말처럼 더 좋은 회사를 들어갈 수도 있겠다는 희망을 품고 이름 있는 회사들의 이력서를 넣으며 면접을 보러 다니기도 했죠. 하지만 사람 일이라는 게 마음먹은 대로만 되진 않더군요. 수많은 곳에서 면접을 봤지만 결국 저를 받아준 곳은 작은 중소기업 뿐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자존심이 상하고 스스로에 대한 실망감이 몰려왔습니다. 가정의 대들보가 되겠다고 아내에게는 자랑스러운 남편, 아이들에게는 든든한 아버지가 되겠다는 다짐으로 열심히 노력했지만 결과가 좋지 않으니 기운이 쭉 빠졌습니다. 젊은 나이에 능력을 인정받고 대표라는 직함을 달고 날아다니는 아내가 어찌나 부럽던지요. 아내는 자신의 일을 성공적으로 해내며 자신감 넘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지만 저는 작은 중소기업에 다니며 쥐꼬리만 한 월급을 받으며 자존심이 크게 상했습니다. 아내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언제나 저를 응원해 주었지만 저는 그런 아내와 자신을 은연중에 비교하면서 점점 더 자격지심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에서 가장이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압박감과 함께 아내의 성공이 오히려 저를 위축시켰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자괴감이 쌓여가면서 점차 아무런 죄 없는 아내에게 화풀이를 하기 시작했죠. 여보, 오늘 큰 계약건 하나 따냈어. 회사까지 찾아가서 대표님한테 얼마나 사정을 했는지 몰라. 오늘 계약서에 사인하는데 정말 얼마나 행복하던지. 그래, 참 좋으시겠네요. 능력이 좋아서 큰 계약도 따내고. 혹시 이거 나한테 돈 더 벌어오라고 압박하는 건가? 돈 벌어오라고 대놓고 말을 못하겠으니까 이렇게 자랑하는 거지? 맞지, 여보. 왜 그래? 난 진짜 기쁜 마음에 말한 건데 왜 사람 말을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 에휴. 나도 회사 끝나면 투자나 뛰어야겠다. 능력 좋은 마누라랑 사는 게 정말 눈치 보이고 피곤한 일이란 걸 이제 알겠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출근 준비를 하는데 아내가 지갑에서 카드 한 장을 꺼내주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이거 이번에 새로 만든 카드야. 한도도 높으니까 사고 싶은 거나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이 카드 써. 그리고 옷도 좀 사. 일주일 동안 같은 옷을 몇 번이나 입는 거야? 늘 같은 옷만 입고 다니면 회사에서도 별로 안 좋아해. 맨날 검정색 옷만 입지 말고 밝은 색 옷도 좀 사 입어. 왜? 이제 내가 같이 다니기 창피해졌어? 그래서 카드 주는 거야? 이제 당신도 장모님이나 처제처럼 나 무시하기로 마음먹었나 보네. 아니, 사람이 왜 이렇게 부정적이야? 난 그냥 당신 편하라고 카드 주는 건데. 위선 떨지 마. 당신도 나 무시하려고 그러는 거잖아. 내가 당신 닮이돼 있는 것처럼 보여서 이러는 거 누구나 알지? 카드 줄 필요 없어. 내 돈으로 알아서 해결할 거니까 신경 꺼. 이렇게 아내와 하루하루 언성을 높이며 낯선 말들을 내뱉기 시작했고 아이들도 서서히 저희 부부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웃음이 넘쳤던 집안은 어느 순간부터 차가운 냉기가 흐르기 시작했고 웃음소리가 사라진 지는 오래되었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무겁고 아이들은 우리 사이에서 불안해하며 눈치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 역시 그 상황이 불편하고 괴로웠지만 스스로를 제어할 수 없을 만큼 지쳐 있었습니다. 보다 못한 아내는 요즘 제가 많이 피곤하고 예민해 보인다며 주말 동안 부모님이 계시는 시골에 다녀오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녀는 아마도 저를 위해 조금이라도 마음의 여유를 찾게 하려는 의도였을 겁니다. 아이들도 부모님 댁에 가는 걸 좋아했고 저 역시도 공기 좋은 곳에서 하루라도 쉬고 오면 마음가짐이 달라질까 하는 생각에 아내의 제안을 받아들였죠. 하지만 그곳에서도 상황은 딱히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시골에 도착한 첫날, 어머니께서는 며느리가 먼 걸음을 해줬으니 좋은 걸 먹어야 한다며 손수 삼계탕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 정성스러운 모습에 감사해야 마땅했지만 저는 그걸 보고서도 심사가 뒤틀려 부모님에게까지 낯선 말을 내뱉고 말았습니다.
예전에 왔을 때는 이런 것도 안 해주시더니 이제 며느리가 돈 잘 번다고 아주 귀한 손님 대접을 해주시네요. 어머니. 참 오리 마누라 부럽다 부러워. 돈 잘 벌어서 시어머니가 직접 닭까지 잡아 삼계탕을 해주시니 말이야. 이 사람이 서울에서 뭘 잘못 먹고 온 건가? 왜 저러지? 너희 싸웠어? 아니에요, 어머님. 요즘 이 사람이 많이 피곤하고 예민해져서 그래요. 별일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결국 시골 집에 내려가 바람도 쐬고 왔지만 제 마음속의 응어리는 풀리지 않았습니다. 시골의 맑은 공기와 부모님의 따뜻한 환대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불안과 좌절감은 그대로였습니다. 매일매일 시한폭탄을 품고 살아가던 제가 결국 폭발하고 만 것은 몇 달 후 추석 날이었습니다. 그날 처갓집에서 차례를 지내고 다 함께 모여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컨디션이 좋지 않았는지 2잔 정도 마셨을 뿐인데도 시기가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술 기운에 몸이 나른해지면서도 마음속 깊은 불편함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처갓집 식구들과 함께 모여 있는 그 자리에서 저는 마치 오베티처럼 혼자 동떨어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퍼즐을 완성해야 하는데 맞지 않는 조각처럼 제가 그 자리에서 완전히 겉돌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처갓집 식구들은 그들끼리의 대화 속에서 웃음소리를 터뜨리며 즐겁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지만 그 소리가 저에게는 마치 귀에 거슬리는 소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와 대화는 점점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고 저도 모르게 인삼을 잔뜩 찌푸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장모님이 저를 보며 웃으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이요, 난 우리 둘째 사위만 보면 밥을 안 먹어도 배불러. 직장도 좋고 돈도 잘 벌고 뭐 하나 부족한 게 없잖아. 저는 술에 취한 상태였고 그 말을 듣자마자 마치 나 들으라는 듯 비꼬는 것 같아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결국 저는 한참 동안 혼자 멍하니 있다가 장모님을 향해 크게 소리쳤습니다.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언제까지 저를 눈치 주실 거예요? 아니, 정서방. 왜 그러는 거야? 난 그냥 둘째 사위가 잘나서 그렇다고 한 것뿐인데. 제가 바본 줄 아세요? 다 알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다닌다고 눈치 주시고 생신 선물로 드린 100만 원 용돈까지도 둘째 사위와 비교하시고. 저도 잘하고 싶습니다. 장모님. 하지만 능력이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제가 안이 꼽고 눈엣 가시 같으시면 차라리 이혼시키고 능력 좋은 사위 들이세요. 저는 속에 쌓여있던 말을 모두 쏟아내고선 처갓집을 나와버렸습니다. 감정이 격해져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고 택시를 잡아 타고 혼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온몸이 무겁게 느껴졌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저를 비웃는 것만 같은 기분이 들어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감정들이 폭발한 후에 후유증은 컸고 그날 밤은 그렇게 혼자 고통스럽게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겨우 자리에서 일어나 보니 아내는 이미 출근을 했고 아이들은 어린이집에 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집안은 조용했고 그 적막함 속에서 전날의 일들이 머릿속에 다시 떠올랐습니다. 마음이 무겁고 혼란스러웠지만 출근 준비를 해야 했기에 억지로 몸을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출근 준비를 하던 중 장모님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문자를 보자마자 긴장감이 몰려왔고 속으로는 장모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하실지 걱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문자의 내용은 정말 뜻밖이었습니다. 어제 일은 미안하고
그동안 내 마음을 너무 건드린 것 같아 앞으로는 말조심할게. 문자는 짧았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욕이라도 하실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다정하고 사려 깊은 메시지가 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동안 마음속에서 쌓아왔던 오해와 긴장감이 순간적으로 풀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처남과 술 한 잔을 하며 장모님이 그런 문자를 보내신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처남은 조용히 술잔을 기울이던 중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제 매형이 나간 뒤에 집안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엄마 아빠는 기가 막혀 아무 말도 못하고 계셨고 동생은 매형을 욕했죠. 그런데 그때 누나가 울면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요즘 매형이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알기나 하냐고. 그런 말들이 매형에게는 상처라며 언제까지 그런 식으로 대할 거냐고. 그런 일이 있었어? 누나는 앞으로 한 번만 더 매형을 무시하거나 깎아내리면 진심으로 의절하고 가족 없는 셈 치고 살 거라고 소리쳤어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처남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매일 짜증을 내고 화풀이를 했는데 아내는 그런 저를 이해해주고 저를 변호해 주었던 겁니다. 너무나도 민망해 계속 땅만 바라보던 저에게 처남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매형, 우리 집안 사람들이 매형을 비꼬고 욕해도 저는 항상 매형 편이에요. 우리 누나 눈이 정말 높은 편이라 대학 때도 많은 사람들이 좋다고 쫓아다녔는데 그중 잘생긴 사람도 많았지만 매형을 선택한 데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절대 기죽지 말고 힘내요. 제가 다시 한번 가족들에게 단단히 일러둘게요. 매형 무시하지 말고 잘 대해주라고. 고마워, 처남. 이렇게 먼저 불러내서 좋은 말도 해주고. 처남은 저보다 5살이나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어른스럽고 의젓한 모습이었습니다. 그에 비해 저는 나이만 먹었지 시기와 질투에 빠져 사랑하는 하나뿐인 아내에게 짜증만 부리고 아이들까지 눈치 보게 했던 지난 날들이 부끄럽기만 했습니다. 처남의 차분하고 성숙한 태도를 보면서 저도 이제는 변해야 한다는 결심이 서서히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변하고자 결심한 것은 얼마 뒤 제 생일날이었어요. 그날 아침 아내는 새벽같이 일어나 생일쌈을 차리고 직접 미역국을 끓여놓고서는 작은 쪽지 한 통을 남겨두었습니다. 쪽지에는 따뜻한 글씨로 아내의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누가 뭐래도 난 세상에서 당신이 제일 멋져 보여. 지금 당장은 힘들겠지만 우리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생각하며 살아가자. 난 아침 일찍 미팅이 있어서 먼저 나갈게. 차려놓은 거 꼭 먹어. 미역국도 맛있게 끓였으니까 꼭 먹어줘. 생일 축하하고 태어나줘서 너무 고마워요. 참, 내가 뭐가 이쁘다고. 그날 이후 저는 결국 정신과의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이전의 일상을 되찾고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에게 떳떳한 가장이 되고 싶었거든요. 정신과에서의 상담과 약물 치료를 받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제 안에 쌓여있던 불안과 우울이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약을 먹으면서 성격이 서서히 달라졌고 점차 저의 마음도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와 함께 아내와 아이들도 예전의 밝고 행복한 모습을 되찾아갔습니다. 그들의 미소를 보며 저는 다시 한번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7년 뒤 결혼 12년 차가 되던 해 저의 하나뿐인 슈퍼맨이자 언제나 기댈 수 있는 가장 큰 나무였던 아버지의 부고를 받으며 또다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과 슬픔이 저를 덮쳤습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옆에 있어 주지 못해 미안하다며 전화로 저를 위로해 주셨던 아버지, 어린 시절 기분이 나아지도록 노래를 불러주시던 아버지의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생생한데 이제는 그 목소리를 더 이상 들을 수 없다는 현실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웠습니다. 아버지는 당뇨 합병증으로 인해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고 사랑했던 아버지의 마지막을 지켜보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아버지 장례를 치른 이후부터 저는 다시 환상과 환각에 시달리며 유약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동안 어렵게 되찾은 평정심이 다시금 흔들리기 시작했고 깊은 상실감과 함께 정신적인 불안이 계속되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가족들에게 또다시 상처를 줄 것 같다는 두려움이 커져만 갔습니다. 그들을 보호하고 지켜줘야 할 가장이 오히려 그들에게 고통을 줄 수도 있다는 생각에 결국 스스로 정신병원에 들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선택이 가족들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믿으며 저는 그곳에서 마음을 추스르고 다시 일어설 준비를 하기로 했습니다. 너는 정말 못난 사람이야. 가정의 가장으로 불릴 자격도 없어. 하늘에서 아버지가 너를 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실까? 이 바보 같은 놈. 이러한 자책과 절망감이 끊임없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5평 남짓한 병실에 갇혀 환청과 환각에 시달리기 시작하면서 제 정신은 점점 더 망가져 갔습니다.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가 흐려지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죄책감과 공포가 저를 잠식해 갔습니다. 장인과 장모가 저를 보기 위해 면회를 오면 그것조차도 저를 비웃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걱정하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볼 때마다 저는 오히려 그 눈빛이 저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문을 닫아 걸고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곤 했습니다. 나가. 당장 나가. 여기가 어디라고 와. 여긴 내 공간이야. 아무도 못 들어온다고. 한 발짝도 들어오지 마. 나가. 저의 증상은 점점 더 심해져 갔고 옆에서 아무 말 없이 지켜보던 아내도 점차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느 날은 제 팔을 붙잡고 울면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여보, 난 너무 힘들어. 진짜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제발 정신 좀 차려줘. 내가 이렇게 빌게. 제발. 아내가 절 붙잡고 울며 애원하자 그제야 조금씩 정신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눈물과 간절한 목소리가 깊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었던 저를 조금씩 현실로 끌어올렸습니다. 늘 보이던 환각도 서서히 사라지고 환청도 더 이상 들리지 않기 시작할 즈음 저는 눈을 뜨고부터 감는 순간까지 과거의 휴대폰 사진들만 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진 속에는 한때 행복했던 순간들이 담겨 있었고 그 순간들이 지금의 고통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이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나아지고자 했던 마음이 부족했던 걸까? 끝없이 이어진 부정의 끝에서 저는 점점 더 깊은 절망에 빠져들었습니다. 결국 나만 없으면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내가 사라지면 아내와 아이들이 더 이상 나로 인해 고통받지 않을 거라는 그 잘못된 믿음이 저를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론에 이른 후 저는 아내 몰래 퇴원을 신청했습니다. 아내가 모르게 병원을 떠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퇴원 허가가 떨어지자마자 짐을 싸고 아무도 모르게 병원을 나왔습니다.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내가 이혼을 해야 한다는 것. 병원에서 나온 저는 가장 먼저 법원에 가서 이혼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모든 서류를 정리하면서도 마음속은 텅 빈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이혼 신청서를 작성한 후 저는 그 신청서를 등기로 아내의 직장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내에게 문자로 통보했습니다. 이제 우리 각자 갈 길을 가자고요. 그 문자를 보낸 지 3분도 되지 않아 아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가 울리는 소리가 울려 퍼졌지만 저는 차마 그 전화를 받을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두려웠고 그녀가 어떤 말을 할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이혼을 하자니. 말 그대로야. 직장으로 이혼 신청서를 등기로 보냈어. 내 건 작성했으니 당신 것도 작성해. 이혼 신청서를 등기로 보냈다고? 당신 투연한 거야? 언제? 말도 없이? 이제 남이 될 사이인데 내가 그것까지 알려줄 필요는 없지. 이제 나 찾지 마. 끊는다. 저는 아내의 대답을 듣지 않은 채 전화를 끊어버렸고 그 이후 오는 전화와 문자들을 모두 외면한 채 강원도의 어느 작은 마을로 향했습니다. 아내가 쉽게 찾을 수 없는 장소를 찾고 싶었고 이곳이 제일 적당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과 단절된 채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조용히 지내고 싶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가진 돈을 모아 월세 20만 원짜리 작은 방 하나를 구해 그곳에서 은둔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방은 작고 낡았지만 외부와 단절될 수 있는 그 공간이 저에게는 오히려 안락한 피난처처럼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에서 벗어나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초췌한 몰골을 한 젊은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 매일같이 소주를 2병씩 사가니 동네 어르신들은 저마다 저를 보며 한마디씩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사람이 그렇게 매일 술을 사가면 안 되지. 속병 나서 큰일 나. 한창 청춘인데 그러다 큰일 나게. 제가 술을 마시든 큰일 나든 신경 쓰지 마세요. 제 인생은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요. 술을 마시든 하루 종일 방에 틀어박혀 잠을 자든 그저 사람들의 시선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나를 비웃고 있다는 생각에 혼자만의 공간에서 술에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이 저의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인생을 비관하고 시간을 허비하던 어느 날 저는 한참을 술에 취해 방 안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문 밖에서 갑자기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술에 취한 채 뭐지 하고 의아한 마음으로 문을 열어보니 집주인 할머니께서 갈치조림을 들고 웃고 계셨습니다. 아이고, 정씨 집에 있었네. 한참 동안 문을 안 열어서 집에 없는 줄 알았지 뭐야. 자, 이거 먹어. 갈치조림이야. 저 이런 거 안 먹습니다. 소주 한 잔을 마시더라도 제대로 된 안주랑 먹어야 나중에 속도 안 쓰리고 숙취도 없지. 내가 또 갈치조림 하나는 기가 막히게 만들거든. 내가 주는 거니까 말 없이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 할머니는 제게 갈치조림을 강제로 건네주시고는 유유히 사라지셨습니다. 어르신이 주신 거니 버릴 수는 없어서 소주와 함께 억지로 한 입 먹었는데 그 순간 미친 듯이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만에 먹어보는 제대로 된 음식인지 갈치조림 하나가 제겐 거의 한 끼 식사와도 같았습니다. 그 따뜻한 한 입이 제 마음속에 숨겨져 있던 감정을 터뜨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동안의 고통과 외로움이 한꺼번에 밀려오며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 동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집주인 할머니는 저를 더욱 살뜰하게 챙겨주셨습니다. 할머니의 따뜻한 대려는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고 그분의 관심과 친절이 제 마음을 조금씩 열리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은 생일이라고 자식들이 보내준 음식을 나 혼자 다 먹긴 많다며 떡과 나물, 밥을 가득 싸오셨습니다. 혼자 외롭게 먹지 말고 나랑 같이 먹자꾸나. 많이 먹고 힘내야지. 처음엔 그 마음이 부담스러웠지만 하루, 이틀, 그리고 한 달 정도 꾸준히 해주시니 이제는 부담보다는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할머니의 진심 어린 마음이 전해질수록 저는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의 호의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5개월 정도 지났을 무렵 할머니께서 제게 조심스레 말을 꺼내셨습니다. 일이요? 그래. 술값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줄 아나? 땅 파면 나오는 줄 아나? 딱히 할 일 없이 술이나 퍼먹고 방 안에 틀어박혀 있을 바엔 내일부터 우리 가게 나와서 일해. 나 횟집 하는데 가게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서 일하기도 쉬울 거야. 제가 왜요? 싫습니다. 어른이 하라면 하는 거지. 왜요는 무슨 왜요야? 만약 진짜 일하기 싫으면 방 빼고 나가든지. 나야 뭐 아쉬울 거 없으니까. 할머니의 반협박에 결국 못 이기는 척하고 다음 날부터 횟집으로 출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했지만 할머니의 따뜻한 격려와 다정한 말 한마디에 조금씩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가게는 테이블이 4개 정도 되는 아주 작은 공간이었고 동네 장사다 보니 늘 오는 손님들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매일 같은 얼굴을 마주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게 되었고 점점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들께서는 저를 처음 보는 순간부터 그리 낯설어하지 않으셨습니다. 어쩌면 저의 초췌한 모습과 고된 시간을 겪은 흔적을 이해하셨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먼저 다가와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며 저를 편하게 대해주셨고 덕분에 저도 천천히 마음을 열 수 있었습니다. 어이, 정씨. 오늘도 얼굴이 좋아 보이네. 자, 오늘은 정씨가 추천해주는 메뉴로 한번 먹어볼까? 뭐가 제일 맛있어? 추천 좀 해줘봐. 여기 다 맛있지만 그 중에서 갈치조림이 제일 맛있습니다. 오, 그래? 그럼 갈치조림이랑 소주 한 병. 나 혼자 마시긴 적적하니까 정씨도 옆에서 같이 한잔 하자고. 아이고, 저도 그러고 싶은데 일하는 중이라. 죄송합니다, 어르신. 어이, 할매. 나 정씨랑 소주 한 잔 같이 해도 되지? 아이고, 당연하지. 뭐 어차피 손님도 없는데 가볍게 한 잔 해. 저는 이 마을에 정착하면서부터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대화도 나누다 보니 자연스럽게 변하게 되더군요. 하지만 그렇게 변하는 와중에도 아내는 끊임없이 저에게 문자를 남겼습니다. 나 당신 없으면 못 사는 거 알잖아. 절대 이혼 못 해. 당신 어디 있어? 애들이 당신 많이 보고 싶대. 그러니까 얼른 와. 같은 내용들이었지만 저는 한 통도 답장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는 오전, 가게에 손님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고 할머니께서 자리를 안내해 주신 후 주방에서 식재료를 다듬고 있던 저는 주문을 받기 위해 손님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 손님의 얼굴을 보자마자 심장이 아래로 훅 내려앉는 듯한 기분을 느꼈어요. 그 손님의 정체는 바로 아내였습니다. 당신, 여길 어떻게 알고 찾아온 거야? 몰래 사람을 써서 미행이라도 한 거야? 여보, 이제 집에 가자. 애들도 아빠 언제 오나 하면서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얼른 집에 가자. 집에 가서 얘기하자.
내가 어떻게 하면 이혼해 줄래? 무릎 꿇고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고 빌어야 해줄래? 제발 나랑 이혼 좀 해줘. 진짜 이렇게 부탁할게. 나도 이제 마음 편하게 좀 살자. 나 당신이랑 절대 이혼 못해. 아니, 안 해. 우리가 이렇게 이혼하고 나 죽게 되면 애들은 누가 키워? 나 죽으면 애들은 누가 키우냐고.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여기서 당신이 죽는다는 얘기가 왜 나와? 나 대장암 3기래. 죽을지도 모른대. 그러니까 이혼이니 뭐니 하지 말고 제발 집에 좀 가자고. 아내가 암에 걸렸다는 얘기를 듣는 순간 마치 머리가 한 대 세게 얻어맞은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는 것처럼 충격이 밀려왔고 동시에 저로 인해 아내가 너무 마음고생을 심하게 해서 암에 걸린 것 같다는 죄책감이 가슴 깊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아내에게 준 상처들이 하나하나 떠오르며 그 모든 것이 결국 아내의 건강을 해친 것 같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렇게 저와 아내는 3년 만에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쌓였던 감정의 벽을 허물고 비로소 서로의 진심을 이야기할 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아내는 차분한 목소리로 자신의 상태를 이야기했습니다. 몸이 영 좋지 않아 건강검진을 받다가 대장암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희 죄책감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아내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직접 마주하니 그동안의 모든 행동들이 너무나 후회스러워졌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제가 이곳에 있다는 것도 원래부터 알고 있었다는 뜻밖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당신 여기 버스 타고 왔지? 그때 당신 표 끊어준 매표소 직원이 내 친구야. 우리 결혼식에도 왔었어. 당신은 당연히 직원 얼굴 같은 건 알아볼 겨를도 없었겠지만 친구는 알아봤다더라. 그 친구가 말해줬어. 당신이 여기 가는 버스표를 끊었다고. 그래서 몇 번이나 여기 찾아왔었어. 남편이 이혼하자고 말하고 사라졌는데 찾지도 않은 바보 같은 마누라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 내가 와서 보고 있다고 하면 당신이 또 멀리 도망칠까 봐 차마 얘기 못했던 거야. 그래도 처음 봤을 때보다 훨씬 밝아진 당신을 보면서 어쩌면 여기서 당신 마음의 병을 고칠 수 있지 않을까 싶었어. 그래서 가만히 있었던 거고. 할머니도 제게 말하셨습니다. 정씨, 이제 와서 나도 말하는 건데 정말 정씨 마누라 같은 사람은 어디에도 없어. 몇 년 전에 나한테 찾아와서 울면서 우리 남편 좀 잘 보살펴 달라고 따뜻하게 좀 하나 달라고 신신당부를 하더라고. 달마다 돈도 보내주고. 자네가 우리 동네에 온 3년 동안 얼마나 날 많이 찾아왔는 줄 알아? 내가 매일 같이 음식을 가져다 주던 것도 다 자네 마누라가 챙겨달라고 부탁해서 한 거야. 그거 아니었으면 매일 같이 술 퍼마시는 자네를 뭐가 이쁘다고 내가 챙겨줬겠어? 아이고, 이제 방 빼. 마누라가 아프다는데 계속 고집 부리며 여기 눌러 살 건 아니지? 자고로 남편이란 항상 마누라 곁을 지킬 줄 알아야 하는 거야. 알겠어? 오늘 당장 짐 빼서 마누라랑 같이 집으로 돌아가. 그렇게 아내의 깊은 마음을 알게 된 저는 그날 조용히 방에 있는 짐을 챙겨 아내와 함께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아내는 그 아픈 몸을 이끌고서 서울에서부터 직접 운전해 강원도까지 왔더라고요. 아니, 몸도 성치 않으면서 뭐 하러 운전을 해서 왔어. 차라리 택시 타고 오지. 당신이 나랑 같이 올 줄 알았거든. 오랜만에 당신 운전하는 모습 보고 싶어서 차 끌고 왔지. 당신도 참 바보다. 바보야.
똑똑한 줄 알았는데 순 바보였네. 그렇게 아팠으면 찾아와서 차라리 말을 하지 그랬어. 여태까지 말도 안 하고. 그래도 여보한테 참 고맙다. 떨어져 지내는 동안 더 아프지 않고 밝아진 것 같아서. 여보, 잘 견뎌줘서 고맙고 이렇게 다시 돌아와줘서 고마워. 아내의 말에 저는 또 한 번 울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인 몸이 아픈데도 제 걱정을 먼저 하고 나아진 제 모습을 보며 마음을 놓았던 아내를 생각하니 이렇게 착하고 다정한 사람에게 마음의 상처를 줬던 것이 너무 미안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그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 깊이 파고들었고 그동안 제가 얼마나 어리석게 행동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사랑과 인내에 비해 저는 얼마나 부족했는지 그 사실이 저를 더욱 슬프게 만들었습니다. 서울 집에 도착하니 저를 기다리고 있던 아이들이 밝게 웃으며 달려와 품에 안겼습니다. 그 순간 아이들의 밝은 얼굴을 보면서 그동안의 고통과 슬픔이 조금이나마 위로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3년 사이에 아이들은 정말 몰라볼 정도로 훌쩍 커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작은 손과 발, 그리고 그들의 맑은 눈빛은 저에게 다시금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꼭 끌어안고 있는데 둘째 아이가 제 뒤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사실 우리 아빠 어떻게 지내는지 엄마랑 같이 다 보고 있었어요. 멀리서 아빠 웃는 모습 보면서 엄청 행복해 보여서 저희도 무지무지 기뻤어요. 많이 보고 싶었어요. 아빠. 보통 아이들은 부모가 놀아준 기억으로 기뻐하곤 하잖아요. 그런데 아이가 제 웃는 모습을 보고 행복했다고 말하는 순간 마음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웃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에게 큰 기쁨이 되었구나 하는 생각에 그동안 아이들에게 얼마나 부족한 아빠였는지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바랐던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그저 웃는 아빠, 행복해하는 아빠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깨달은 후 저는 아이들과 아내 앞에서 진심으로 약속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듬직한 남편이자 좋은 아빠가 되겠다고, 기다려줘서 너무 고맙고 다시는 이런 일을 만들지 않겠다고 말이죠. 그 약속은 저에게 그동안의 실수를 만회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다짐이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 이후 아내는 회사를 다른 직원들에게 맡기고 저와 함께 병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제 곁에서 항상 함께해 주었고 꾸준히 치료를 받으며 우리의 관계는 더 깊어지고 애틋해졌습니다. 떨어져 있던 시간 동안 쌓였던 오해와 상처들은 서로를 더욱 소중히 여기며 살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치유되었습니다. 우리는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으로 여행도 다니고 아이들과 함께 소중한 추억도 쌓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저에게 조용히 이런 말을 하더군요. 여보, 내가 혹시라도 잘못되면 안방에 있는 금고 꼭 열어봐. 뭔 소리야? 잘못되게 뭘 잘못돼. 그런 말 하지 마.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말이야. 내가 만약 잘못되면 꼭 열어보라고. 얼마 후 아내가 수술을 위해 입원하는 날이었어요. 수술 준비로 마음이 무거웠지만 아내를 위해 필요한 물건들을 챙기기 위해 집에서 짐을 꾸리던 중 아내가 말한 금고가 문득 생각났습니다. 그동안 신경 쓰지 않으려 했던 금고였지만 막상 아내의 수술을 앞두고 나니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불안함과 호기심이 뒤섞인 감정 속에서 저는 조용히 비밀번호를 입력해 금고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 들어있던 것은 다름 아닌 아내의 유언장이었어요. 그 순간 마치 심장이 멎는 것 같은 충격이 밀려왔습니다.
아내가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 두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고 그 유언장을 보면서 절망감이 저를 압도했습니다. 저는 손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아내가 한 글자씩 꾹꾹 눌러 쓴 유언장을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손글씨는 흔들림 없이 또렷했고 그 안에 담긴 말들은 차분하고 진지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상태를 담담히 받아들이며 남겨질 저와 아이들을 위한 당부와 사람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여보, 안녕. 아마 이걸 읽을 때쯤 난 이 세상에 없겠지? 그래도 당신이 너무 슬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여보, 내가 떠나려는 당신을 끝까지 붙잡고 이혼을 해주지 않은 건 당신에게 내 모든 재산을 남겨주고 싶었기 때문이야. 내가 당신을 너무 사랑했고 또 세상 둘도 없는 사랑스러운 우리 수아, 나은이의 하나뿐인 아빠니까. 내가 떠나고 나면 우리 애들은 당신이 지켜줘야 해, 알겠지? 이 유언장을 읽는 지금 당신이 예전보다 100만 배는 더 행복해져 있기를 바래. 여보, 정문수 씨, 나의 처음이자 마지막 사랑이 되어줘서 고마워. 하늘이 허락한다면 다음 생에도 당신이랑 꼭 부부로 다시 만나서 지금보다 훨씬 더 오래 그리고 더 행복하게 살고 싶어. 사랑해. 아내는 자신의 재산을 저에게 남겨주고 싶어 끝까지 이혼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 유언장을 다 읽고 난 후 저는 눈물을 펑펑 흘리며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저를 보며 밝게 웃는 아내를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죽긴 누가 죽어? 당신 절대 안 죽어. 무슨 일이 있어도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게 할 거야. 벌써 읽어본 거야? 나 아직 잘못 들지도 않았는데. 이제 내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는지 알겠어? 응, 너무 잘 알겠어. 그러니까 앞으로 마음 단단히 먹어. 떨어져 있었던 시간만큼 더 미친 듯이 사랑해 줄 거니까. 그 유언장을 읽은 이후 저는 아내에게 최대한 긍정적인 모습만 보여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제가 달라지니 장인어른과 장모님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저에게 모질고 퉁명스럽게 대했던 것을 진심으로 사과하셨습니다. 정서방, 그동안 우리가 너무 미안했네. 혜진이가 저렇게 되고 나서 우리가 자네에게 어떻게 했는지 다시 돌아보게 됐어.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아닙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제가 철이 없었습니다. 제 스스로 잘 이겨내지 못한 탓입니다. 이제부터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애들 엄마를 꼭 지킬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조금씩 변화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아내도 살고자 하는 의지를 더욱 강하게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의 변화가 아내에게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었고 그 희망은 아내에게 다시 살아갈 힘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수술 후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아내는 고통스러운 치료 과정을 모두 이겨냈습니다. 항암 부작용으로 인해 몸이 힘들어지고 자꾸만 토하면서도 아내는 기력을 잃지 않기 위해 밥을 꼬박꼬박 챙겨 먹었습니다. 매일같이 이어지는 힘겨운 치료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살 수 있다는 마음 하나로 버텨왔습니다. 그 의지 덕분에 아내의 병세는 점차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지친 모습이었지만 점점 아내의 얼굴에 생기가 돌아왔고 그녀는 조금씩 일상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었습니다. 아내의 회복 과정은 기적과도 같았습니다. 그녀의 강한 의지와 함께 저와 아이들의 응원은 아내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다시 한번 힘을 합쳐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아내의 병세가 호전될수록 우리 가족은 다시 일상의 소중함을 느끼며 그동안의 고통과 시련을 하나씩 극복해 나갔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병에 지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갔고 그 강한 의지는 그녀의 몸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암세포가 눈에 띄게 많이 줄어들었네요. 암은 의학적 치료도 중요하지만 환자의 마음가짐도 중요합니다. 환자분께서 살고자 하는 의지가 정말 강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만 한다면 암을 이겨내실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치료하고 경과를 지켜봅시다. 항암 치료 결과를 듣는 날, 의사로부터 암세포가 줄어들었다는 말을 듣고 저희 부부는 서로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순간은 마치 무거운 짐이 조금은 내려간 듯한 안도감과 함께 그동안의 고통이 눈물로 녹아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지금은 2년이 흘렀고 아내는 이제 환자의 모습이 아닌 낮에는 멋진 커리어 우먼으로 밤에는 저의 사랑스러운 아내이자 아이들의 엄마로 건강하게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완치 판정을 받기까지 몇 년 더 기다려야 하지만 그만큼 건강 관리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내의 회사에서 월급을 받으며 간단한 사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가끔 아내가 장난스럽게 일을 이따위로 하시면 어떡합니까? 일 똑바로 하세요 라고 하면 저는 고개를 푹 숙이며 죄송합니다. 대표님. 다시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너무 웃기지 않나요? 이런 대화 속에 우리 부부는 다시금 웃음을 되찾았고 서로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있음을 느낍니다. 아내는 완치 판정을 받을 때까지 제 옆에 딱 붙어 있으라고 신신당부했기에 저는 자연스럽게 아내의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힘든 시기에 저를 받아주셨던 할머니께도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종종 찾아가 안부를 전하며 식사를 하고 며칠 밤을 자고 오기도 합니다. 할머니와의 인연이 저희 가족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를 잘 알기에 할머니를 찾아뵐 때마다 감사한 마음이 가득합니다. 할머니의 따뜻한 헌대와 정성 어린 음식은 여전히 저희 가족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또한 여행 사마시골에 계신 어머니를 찾아뵙기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하는 시간은 저에게 큰 쾌만을 주고 아내와 아이들도 그 시간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이제는 저희 가족 모두가 서로에게 의지하며 함께하는 시간의 소중함을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처갓집 식구들도 더 이상 저를 비꼬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희 부부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졌음을 인정하고 저를 한 가족으로 받아들여 주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오해와 갈등이 조금씩 풀리면서 저희 가족은 더욱 화목하고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이제는 정말로 서로에게 의지하며 함께 웃을 수 있는 날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 사연이 방송에 올라가게 되면 저희 가족은 다 같이 둘러앉아 시청할 계획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이 된 딸들도 엄마를 닮아 눈물이 많아서 휴지를 몇 개 준비해 놔야 할 것 같네요. 그러면 이 사연을 함께 들을 우리 딸들과 아내를 위해 짧은 편지를 남기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딸들, 그리고 여보, 나야. 연애할 때도 이렇게 편지를 써준 적이 없었는데 이 기회를 통해 짧게 남겨보내. 한없이 방황하고 흔들리는 날 말없이 기다려주고 지켜봐줘서 너무 고마워. 우리 가족이 없었더라면 난 그때 일어나지 못했을 거야. 내가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있는 건 다 우리 가족들 덕분이라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여보. 요즘 너무 바쁜 날들을 보내고 있어서 많이 피곤하고 힘들 텐데 천천히 무리하지 말고 일했으면 좋겠어. 당신이 완치 판정을 받고 암을 완전히 이기는 그날까지 난 당신의 영원한 그림자가 되어 당신 곁을 지킬게. 사랑해. 이 이야기는 우리 가족이 겪은 힘든 시기와 극복의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사랑과 인내로 서로를 지탱하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선, 인생은 언제나 순탄하지만은 않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예기치 않은 어려움과 시련이 닥쳐와 우리를 흔들리게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연대와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제가 그토록 깊은 어둠 속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아내와 아이들, 그리고 가족들의 변함없는 사랑과 지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사랑은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더 강해질 수 있게 만든 원동력이었습니다. 또한 때로는 우리가 고통과 절망 속에서 길을 잃을 수 있지만 그 속에서도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힘들 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은 우리를 위해 기꺼이 손을 내밀고 기다려줄 것입니다. 그 사랑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더 큰 용기와 희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은 단순히 말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 진심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아내는 자신의 아픔을 감추고 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며 지켜줬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랑을 뒤늦게나마 깨닫고 이제는 그 사랑에 보답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이 삶에서 맞닥뜨리는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손을 맞잡고 나아가길 바랍니다. 사랑은 언제나 가장 강력한 힘이며 우리가 그 사람을 믿고 살아간다면 반드시 밝은 내일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